안녕하세요. 바람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연구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번 주는 내내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시장 이야기를 많이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날 해볼 이야기는, 자, 수익률보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자, 기회는 무한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계속 만들어져요. 작은 기회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기회일 수도 있고, 그 결과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불확실하죠. 언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거를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공부를 하고 이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운을 잡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끊임없이 계속 이런 기회들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리스크 관리가 돼 있어야 이런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짚어라. 우리가 보면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저는 과거에 몰랐어요. 내가 이걸 알았다 그러면 학창시절에 공부를 지금보다 조금 더 했을지도 모르겠어. 선생님이고 부모님이고 나에게 요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딱 체감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에 관한 거는. 근데 지금은 내가 진짜 일을 이렇게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나한테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이런 대응을 해갈 수 있다는 거를 깨우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죠. 자, 항상 이제 믿음은 이제 배신을 당해요. 그러니까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은, 자, 99%가 가난합니다. 그리고 1%가 부자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산층은 한 10%나 20%대나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서민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다 서민층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가면 결국은 이길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부동산 투자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IMF 2008년도. 자, 기회 요인을 준비를 했다 그러면, 자, 10년마다의 사이클,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미래가 보인다. 2008년도에는 저는 이때 부동산은 이제 이때부터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왔지만, 이거는 버블을 만들어가는 구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버블이 계속 확대되는 그런 구간이었다고 생각하고, IMF 때가 진짜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다. 왜냐면 IMF 때는 1998년도 뭐 이때인데, 이때는 인구가 증가하는 구간이었죠.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이미 인구가 감소하는 구간이었어요. 그럼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건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무너질까요? 결국은 저는 이제 몰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굉장히 긴 시간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인구가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포지션까지 나오려 그러면 이게 20년 후에 나올지 50년 후에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에 남아 돌면, 간단하게 우리가 수요 공급만 생각을 해보면, 주택에 남아돌면 어떻게 돼요? 주택에 남아돌면 공급이 남아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는 왜 이렇게 됐을까? 돈. 쉽게 말하면 부채로 올라온 거잖아요, 부동산이. 가계부채가 지금 보면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죠. 자, 이 가계부채의 대부분들은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또 전세계의 부동산은 이제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부동산이 지금 이제 폭락이 온다 그러면 2008년도 이후부터는 어디로 투자를 했어요? 인구가 느는 나라에 투자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트남, 그리고 뭐 브라질, 뭐 등등. 근데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니까 베트남 같은 데에는 투자를 해볼만 했죠. 앞으로도 또 리스크가 온다 그러면 베트남 같은 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한국이나 뭐 일본, 요런 데, 미국, 유럽 이런 데들은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리스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뭐
과거의 환상에 떨어져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상실감이 큰 결과를 만들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의 재분배 이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1998년도 IMF 시대에는 기업 부채가 터졌어요. 자, 이게 민간 부채가 터진 게 아니죠. 그러면 어때요? IMF 이거 터졌을 때 부동산도 당연히 경제가 무너졌으니까 다 같이 폭락을 하고 했는데 이때는 어때? 부동산 부채로 이제 터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기업이 터졌으니까 오히려 증시가 더 많이 빠졌겠죠. 부동산보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가 오히려 예를 들어서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80% 90% 빠졌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충 뭐 마이너스 50% 선에서 평균적으로 50%에서 조금 더 빠지든가 해갖고 마무리 됐을 거라. 증시보다 더 빠졌을 거라는 거지. 2008년도 리먼 사태 때는 미국 주택이 터졌죠. 이거는 이제 한국이랑 관련이 없는 다른 나라에서 터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에서 이제 뭐 미국 리먼 사태 이 채권을 산 금융권들이 많이 없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유럽과 미국이 엄청나게 크게 타격을 받던 그런 이제 리스크 요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 글로벌 리스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는 빠졌죠. 그러니까 요때는 사실 좀 이제 단기적인 관점의 기회 요인일 수도 있었고 IMF 때는 저는 굉장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꼬마였고 어렵고 그리고 요런 공부를 그때 당시에 한 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이런 부분을 알았고 미리 이거를 얻어 걸린 사람들도 많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짚어서 포인트를 짚어서 투자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이때 당시에도 쉽게 말하면 뭐 전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혼자서 굉장히 부채로 막 집을 엄청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실 이제 뭐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었죠. 지금 보면 미래의 부동산 폭락은 한국 가계부채가 이게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계부채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수, 서민 이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앞으로는 이 양극화가 한국은 진짜 엄청나게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기업의 투자, 국민들 투자 비중 중에 기업에 투자하는 비중들이 많기 때문에 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퇴직연금 같은 게 거의 대부분 다 주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기업이 성장하는 거를 국민들이 이제 나눠 먹을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반대죠. 거의 기업에 투자하는 자산은 국민들 자산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맨날 뭐 단타나 치고 뭐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빠졌다 요런 자산들 막 유동 자산들 말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자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근데 반대로 이제 한국의 기업들은 어때요? 지금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을 딴 데로 이전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쟁력 있고 그런 데로 이전을 하면 기업들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뭐 다국적인 뭐 다국적화 요런 흐름들이 나중에 만들어져야 이제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죠. 지금 보면 전라도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지역이 보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해외에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니고 해외 여성들,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제 지방에 안 가려 그러니까 해외 여성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사는 거죠, 이 지역에. 그러면서 이제 애를 낳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가파르게 줄어들 거라는 거죠. 이제는 뭐 지금은 뭐 이제 유치원 호황이고 뭐하고 하겠지만 이제 나중에 보면은 학교고 뭐고 문 닫는 데가 서울이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보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국적 흐름이 미리 되는 지방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동산을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전 전라도가 탑픽이라고 보고 있고 뭐 경상도라든가 뭐 등등. 그리고 서울에는 무언가 뭐를 하려고 그래도 전부 반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뭐 주민이라든가 뭐든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동인구가 몰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발전하는 이제 도시인데 이 도시화들이 이제 온라인 마켓이 발전하고 뭐하고 하면 이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겠죠.
그리고 인간이 하는 부분들을 로봇이라든가 기계가 대신해서 그 기계에 대한 인프라가 발전하는 도시가 앞으로는 이제 투자 매력이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지금은 뭐 부동산이고 땅이고 보면 서울이랑 가까운 데가 제일 비싸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리스크가 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리스크가 터져 있으면 거기에서는 쉽게 말하면 집어넣으면 이게 뭐 많이 먹고 조금 먹고의 차이지, 거의 리스크가 터져 있는 구간에서는 그게 다 반영이 되니까 그 리스크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렴한 구간에 오는데, 이 리스크라는 게 지금 터지질 않았죠, 부동산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터지면 그때 한번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모멘텀이, 그러니까 미래에 좋아질 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어요. 정부 규제는 날이 갈수록 이제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부동산도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뭐하고 하니까 규제는 앞으로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딱 잡으려면 이것만 딱 하면 부동산 가면 바로 잡힙니다. 뭐가 있을까요? 다가구 주택 죽여버리면 돼요. 아, 다가구 주택이란다. 그거 뭐라 그래야 돼, 그거? 그러니까 혼자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 이거 때려버리면 바로 죽습니다. 이거 바로 죽겠죠. 그러니까 뭐 인구는 이렇게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집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연령층으로 보면 거의 젊은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임대사업자라든가 뭐 혼자서 집을 뭐 10채, 20채, 뭐 5개, 3개 막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세금 이빠이 때려버린다든가 뭐 한 걸 하면 바로 죽는데, 이거는 문제가 크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폭락이 너무 심해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규제를 천천히 올리면서 시장에서 알아서 잡히길 바라는 게 이제 정부의 스탠스인 거고, 그렇게 잡히지 않으면 이 규제는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정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부동산으로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부동산은 쉽게 말하면 주택 투자는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땅 같은 경우는 저는 지방 땅 같은 데를 위주로 이제 장기 투자라면 뭐 10년, 20년 이렇게 장기 투자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에 뭔가 어떤 뭐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저런 모멘텀들이 생기면 날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분산을 해야 되는데, 분산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땅 투자를 한다 그래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전라도 좀 사고 경상도도 좀 사고 전라도에서도 전북도 사고 충청도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의 규모를 봤을 때 서민들은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무조건 몰빵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서민들은 부채 써갖고 그냥 몰빵으로 때려박아서 이게 올라가면은 이익이 크게 나지만 잘못돼버리면 그냥 사망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증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반대입니다. 부동산은 어때요? 지금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만, 자,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이라든가 이번에 지금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싸우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그 이전에 일본이랑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규제가 있던 것들도 지금 보면 반도체 소재 부분에서는 규제를 싹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역마다 규제를 푸는 것들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서울 쪽만 배제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첨단 산업 쪽으로 규제를 풀어가는, 지역마다 따로 풀어가는 그런 정부의 스탠스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명확해요. 그리고 4차 산업. 4차 산업은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가 4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고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가 저는 4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의 재분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걸 놓치지 않으려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 이제 리스크가 터졌죠. 막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난리고, 일본 수출이 규제가 되니 어쩌니 하면서 난리고, 전 세계 이제 보호 무역주의 흐름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렇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지금 나왔으면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리스크에서 더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사실 그냥 견디면 돼요. 왜?
증시라는 거는 항상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버블이 없는 구간에서는 무너져도 크게 많이 무너질 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폭이 무너진다는 거지. 막 80% 90% 무너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금융위기가 온더라도. 자, 포퓰리즘, 포퓰리즘, 뭐 노조 문제. 그러니까 기득권 노조가 생겼죠. 자, 노조.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너무 탄압받고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좀 보호를 해주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달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기득권 노조가 생겼어요. 요 부분이 이제 반기업 움직임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오고 있고 뭐 요런 구간이 되고 있죠. 요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공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자, 현대차 노조 뭐 뉴스만 나오면 댓글 같은 거 보면 99%가 현대차 노조를 지지하는 댓글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물어봐도 지지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현대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말고는.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바뀐다는 거죠. 이게 이런 부분들이 바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공약을 들고 오는 사람들은 지지율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부가 스탠스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기업들한테는 점점 좋아지는 구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은 지금 최악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버블이 어딜지를 모르는 거예요. 버블의 끝이 어딜지를 모르는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수요 공급으로 봤을 때 인구가 주는 게 가장 문제라는 거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증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보면은 연금 같은 부분도 주식 비중이 엄청 다 높여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거꾸로 예금 부분만 높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엄청 괴리가 벌어지면서 연금 고갈이 전 세계 어디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노령화도 전 세계 어디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가장 크게 빨리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럼 연금 같은데 문제가 이게 부각되고 뭐하고 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이 옮겨갈 거라는 거지.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무슨 예금이라든가 채권 이런 부분에서 증시 같은 데로 이제 옮겨가서 그런 돈들이 이제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들을 자꾸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될 거라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에 대해 이제 뭐 정치적인 악재가 리스크가 되죠. 증시 같은 경우는 국민 공감대를 이제 뭐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도 보면 사실 문정부하고 아베하고 트럼프, 시진핑 다 보면 여론몰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쉽게 이게 타협이 안 나올까요? 뭐 정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국민들이 동요를 하고 하면은 정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한 부분들을 자꾸 건들고 가는 거죠. 문정부도 처음에는 이제 뭐 협의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강경대응 막 떠들고 하는 시점을 딱 보면 이제 뭐 지지율 올라가고 뭐하고 하니까 강경대응 얘기하는 거지. 개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일본에서 이거 소재를 만약에 우리나라가 진짜 이게 금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랑 만약에 일본이랑 둘만 싸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의 진짜 망하는 수준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여기 밸류체인에 엮여있는 게 뭐 미국, 유럽 막 전 세계가 다 엮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만약에 일본과 한국만의 문제였으면 이거 일본 소재는 50년 이게 뭐 50년 지나도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100년, 150년 앞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뭐 삼성전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어디에서 만약에 이거를 산업을 부흥시킨다 그러면 3년, 5년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기술 격차가 요 정도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요걸 잡는데 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한 3년, 5년 이제 뭐 주춤주춤 하면 이거 잡힌다는 거야. 근데 일본의 소재 산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 기초과학을 이제 근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 걱정을 안 하는 이유는 요런 부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저는 이제 증시 같은 경우 주식을 저는 서민들이 투자를 하는데 먼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변동성을 이해를 하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훨씬 많아요. 부동산 이쪽보다 기회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 돈만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막 대출도 써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불확실성이 훨씬 심한 거죠. 증시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경우는 내 돈 갖고 비중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돈 100만 원 갖고도 비중 관리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부동산 투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성에서 이미 차이가 난다는 거죠. 주식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이 훨씬 안전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해요. 비중 관리 때문에. 이 비중을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좀 깨먹으면 어때? 비중 관리만 돼 있으면 깨먹으면 어때요? 어차피 올라가는 폭이 훨씬 큰데. 자, 주식시장의 기회가 부동산의 기회보다 훨씬 자주 많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대충 한 3년만 봅시다. 3년만. 부동산도 주식처럼 분석하면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가 막 어디가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마찬가지로 분석을 한다고 치면 뭐 2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일산하고 어디였으면 자 3기 신도시가 뭐 예정된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5개든 10개든 그러면 자 이 5개 10개 있는 동안에 여기에 있는 땅을 다 사버려요. 그냥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죠. 부동산도. 야 3기 신도시 이 계획이 진행이 될 건데 여기 물망에 올라 있는 데가 어디부터 어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이제 확정되기 전에 이런저런 이런 정보들을 미리 이제 취합을 해서 뭐 예상 지역이 뭐 5개는 10개는 이게 정리가 되면 요걸 다 사버려요. 그냥 그럼 여기서 하나만 터지면 되는 거잖아. 그쵸? 요렇게 분산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 하면 좋죠. 부동산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하면 저는 충분히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분산할 돈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분산을 해서 그 기회가 나한테 오는 것만 챙겨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반도체, 2차전지, OLED, 뭐 북한 테마, 수소차. 자, 4차 산업 중에는 5G, 핀테크. 뭐 또 이제 기업 가치가 엄청 증시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엄청 싸지니까 어때요? 자, 이제 인수합병. 기업 가치가 싸져 있으니까 이제 침 흘리는 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수합병 이슈가 작년부터 굉장히 불거지고 있죠. 작년 11월 이후부터 인수합병 이슈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미래 산업이지만 굉장히 리스크하니까 이건 내가 섞어갈지 말지. 그러면 우리가 회원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투자를 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핀테크에서도 챙겨 먹었고 수소차에서도 챙겨 먹었고 정치 테마에서도 챙겨 먹었고 인수합병 여기에서도 뭐 한진카 우선주 뭐 이런 거 챙겨 먹었죠. 자, 5G는 좀 많이 챙겨 먹었고 북한 테마에서도 몇 개 챙겨 먹었고 2차 전지에서는 아직 챙겨 먹은 게 없고 OLED도 챙겨 먹은 게 없고 반도체는 몇 개 이제 챙겨 먹기 시작하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살짝 재미 봤지만 결국은 손실이 더 크다. 손해가 더 커. 뭐 코롱 티슈니 이런 거 작살나서. 그런데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챙겨간 것들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뭐 때문에 할 수 있었냐. 자, 분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올 때마다 수익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무조건 나오잖아요. 차곡차곡 하나씩 100%. 상장 폐지돼봐야 100%야. 그럼 100% 이상 수익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시기가 지나고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에 여기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쌓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폭락이 이렇게 나올 때 이럴 때는 당연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폭락이 나올 때는 함께 무너지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이런 구간에 손실일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런 구간에 이제 그걸 회복하고 이 수익을 점점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온다 그래도 지수가 평균이 이렇게 온다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 정도 도달해 있으면 이거는 수익으로 돌아서서 다시 이렇게 돌릴 때 이게 여기에서 수익 확대가 되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30년 동안 증시는 30년 동안 증시가 거의 한 10배 왔어요. 한 20배? 한 20배 정도 왔죠. 20배 정도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부터 30년 후에 지금 증시가 2000포인트예요. 코스피가 2000포인트예요. 앞으로 30년 후에는 이게 4만 포인트 안 갈까요? 저는 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10,000포인트든 20,000포인트든 40,000포인트까지는 못 갈 수도 있겠지만 10,000포인트든 20,000포인트든 가겠죠. 경제가
무한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제가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경제가 무한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유는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쥐고 가면 쥐고 갈수록 계속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를 새로 취하는 사람, 우리가 부모님 품에 있을 때 어렸을 때는 이 화폐를 새로 취하질 않아. 근데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자산을 보유하고 끌고 가는 사람들은 계속 이익이, 그러니까 가진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무한정으로 떨어지니까. 근데 자산은 어때요? 변동성이 심하죠. 이 변동성이라는 게 있는 거지. 부동산도 변동성이 엄청 심하죠. 막 빠질 때는 50% 70%씩 빠지니까 부동산도. 근데 그 사이클이 뭐 10년 20년 이렇게 뭐 사이클이 길게 오니까 사람들이 체감을 못하는 거지. 증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이 짧게 파동이 반복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은 또 현금화하기가 쉬우니까 사람들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가 있으니까 요런 리스크나 뭐 이게 오면 얼른 팔아버리는데, 부동산 같은 건 안 팔리면 팔지도 못하잖아.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버티기를 하다 보니까 이익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사실 부채를 이빠이 써서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수익률은 엄청 키울 수 있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내가 가진 돈의 2배, 3배를 운영을 해서 만약에 레버리지를 운영을 하면 이게 이 타이밍 맞아서 수익을 한번 만들어내는 이 구간에 내가 있으면 이거는 이익을 엄청나게 확장할 수 있겠죠. 이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근데 망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돼버리면 쫄딱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린다고. 자,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서민들은 부동산이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내가 사는 목적으로, 우리가 집을 예를 들어 부동산 중에 주택이라고 치면 내가 사는 목적으로 만약 주택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 아파트가 저는 인기가 많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투자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대가 많기 때문에 거래가 이제 좀 활성화되는 거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작은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유동성이 공급되기가 힘든 자산인데 세대수가 많고 뭐하게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있다 보니까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붐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조건 몰빵을 해야 돼서 저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주식 같은 경우는 분산을 작은 돈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저축하면서 이제 모아가면 기업이 성장하는 그 혜택을 그대로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의 생각도 한 번씩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부동산은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또 믿고 있어요. 너무 그냥 충성도가 너무 강해요. 저는 지금 전 세계 부동산이 거의 뭐 튤립 사태, 가상화폐 사태, 뭐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택이라는 게. 왜냐면 지금 보면 강남권 아파트들은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뭐 평균치를 보면은 다운하는 폭이 클 거예요. 근데 강남에 이제 몰려있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하락폭이 크게 안 보이는 건데, 지방이나 이런 데들은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온 데들이 많고, 지금 보면 전세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2년 전, 뭐 2016년도 뭐 요럴 때보다 뭐 전세자금 보장해주는 뭐 그런 것들도 저는 이제 부도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돈놀이 하는 거지. 얘가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20억에서 1억 받쳐갖고 누구한테 팔면 누가 21억에서 2억 받쳐갖고 23억에 팔고, 그러다가 또 좀 빠지면 뭐 한 18억에 급매물 나오면 싸다 그래갖고 사갖고 또 20억에 팔아먹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끼리 폭탄 돌리기 하다 그 사람들이 같이 무너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미 저는 이제 추세가 꺾였다고 생각하고, 요런 부분들은 이제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저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엄청난 좀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4차 산업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이미 뭐 시범도시라고 그래가지고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뭐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이런저런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 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4차 산업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이 시대에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는 기업들과, 지금 보면 뭐 그런 데 돈이 들어가야 이제 미래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살기 편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 수익률을 너무 따라가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조건 부채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률을 제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부채를 써야 돼요. 위험을 안아야 된다는 거죠. 위험을 배제하고 가면 이 기회는 무한하기 때문에 시간만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갈 수 있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비중 관리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자꾸 주식 투자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을 최대한 배제하고 수익률을 키울 수 있는 방법, 그 정답이라는 게 없겠지만 그 정답에 가깝기 위한 노력들을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 중에 하나고. 요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한 번씩 해보고 개념을 잡아서 투자에 입혀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성부터 생각을 해서 우리는 투자 계획을 잡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